자, 여러분들 5강 강의를 입문하겠습니다. 5강은 정책학입니다. 파트 2. 예, 챕터 1의 정책학의 기초 파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책학은 25문항 가운데 문항의 형태가 5문항에서 6문항 정도. 조직학하고 정책학에서 문제가 상당수가 등장했고, 특히 2020년도에는 정책론 파트에 관한 문제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어요. 컸고, 그 문제는 보통 이제 기출문제 형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응용돼서 등장했는데, 그 좀 예외적인 것이 정책 대상 집단에 관하여 잉글램하고 슈나이더가 파악하고 있는 유형을 묻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과거에 7급의 형태, 그러니까 일반직 7급의 형태의 문제가 지금 얘기한 국문, 구급 문제 형태로 좀 약간 좀 변형돼서 내려온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책론도 기출문제 자체에 근거하여 문항 형태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좀 내용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나이더와 잉글램의 사회 구성주의에서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 형태는 바로 이 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정책 대상 집단 분류가 나왔죠. 그래서 사회적 형상이 나왔는데 이 사회적 형상 자체는 공공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냐,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인식하냐, 아니면 부정적 인식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용어로 나누고 있고, 정책 권력 자체는 대상 집단이 다른 집단과 쉽게 연합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집단의 구성원 자체가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강과 약으로 나누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학 교수라든가 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정치 권력의 형태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린이,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정치 권력의 형태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를 조합시켜서 수혜 집단, 주장 집단, 의존 집단, 그리고 이탈 집단에서 네 가지 용어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예증 나온 거 보시면 이제 수혜 집단을 얘기할 때는 공공정책 인식도 긍정적이고 정치 권력이 강한 집단을 얘기합니다. 과학자, 퇴역군인, 노인층에 체킹해 두세요. 중산층, 그리고 대학 교수,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식으로 수혜자에 해당되는 거고, 자, 옆에 주장 집단을 얘기할 때는 공공정책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이지만 정치 권력의 형태는 강한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게 노동조합 여기에 대응을 시켜놓고 있고, 이 주장 집단을 다른 말로 경쟁 집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의전과 이탈 집단까지 내용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어린이, 어머니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의존 집단에, 이탈 집단을 얘기할 때는 범죄자를 여기에 대응을 시켜놓고 있는데, 이 이탈 집단은 공공정책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고 정치 권력도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적은 집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 자체에 갖고 있는 내용은 하나 유의할 게, 이들에 대해서 정부 자체를 얘기할 때는 강력한 제재를 행사합니다. 강력한 제재를 행사를 해요. 그리고 아울러 이들은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 저항도 제대로 못합니다. 저항도 제대로 못한다. 그렇게 숙제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럼 문제 1번 나온 거 보자. 옳은 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 기업본의 수혜 집단에서 과학자, 퇴역군인, 중산층 1번은 맞죠? 이번에 경쟁 집단. 제가 경쟁 집단을 다른 말로 주장 집단이라고 그랬지. 권력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강하지만 이미지 부정적이다. 맞죠? 아까 노동조합이 이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고, 의존 집단을 얘기했던 권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미지는 긍정적이다. 이탈 집단 나온 거 보겠습니다. 강력한 제재가 허용되지만 제재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리을을 뺀 나머지 기억닌 디귿. 정답 몇 번? 3번의 답 형태 체킹. 자, 문제 2번을 보겠어요. 자, 목표의 변동은 출제 빈출 형태가 C급이에요. 그래서 그 변동을 대표하는 것들, 목표의 전환, 목표의 승계, 다원화 확대, 비중 변동 해서 네 가지 형태를 비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목표의 전환은 조직의 한국성 형성. 조직의 한국성 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승계죠. 승계는 본래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면 새로운 목표를 발견, 설정, 추구하는 것을 승계라 그랬지. 그 A라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했다.
더 이상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조직은 존립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항상 목표를 달성했다,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 달성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 달성해서 조직은 계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해 간다. 그래서 항구성 유지는 전환이 아니라 승계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표의 전환을 얘기할 때는 수단의 목적화라고 배웠을게요. 전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번역할 때는 전환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이걸 대치, 도치, 전치라고도 번역을 하죠. 자, 그리고 목표의 승계를 얘기할 때는 본래 목표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 달성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파악하고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지는 것들, 여기에 승계에 들어간다고 했고, 자, 그리고 이제 목표에 다원화가 있고 목표에 확대가 있는데, 요 다원화를 얘기할 때는 본래의 목표에다가 이질의 목표가 추가되는 것을 다원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확대를 얘기할 때는 본래의 목표에다가 동종의 목표가 추가되는 것을 확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 구분해 주시고, 요걸 그래서 질적인 변동, 이름을 양적인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요쪽에 여러분들 뭐가 나와 있냐면은 요 지금 이게 승계, 요 승계하고 요쪽에 확대를 구분해 주셔야 돼. 구분. 그래서 요 승계 자체를 얘기할 때는 본래 목표를 완결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지는 것. 이 확대는 본래 목표를 달성 도중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지는 것. 확대죠. 달성 도중에 바뀌었다. 그 표현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뭐 1번 뭐 표현은 잘못되고 2번 자체는 동종의 목표. 목표의 확대 2번 맞고, 요 3번은 목표 간의 비중 변동을 얘기하는 거고, 4번에 유형 목표의 추구. 자, 우리가 보세요. 상위 목표가 있고 하위 목표가 있다. 요거는 무형성, 이건 유형성. 그러면 요 지금 하위 목표를 얘기할 때는 상위 목표에 대한 뭐가 돼? 여러분, 수단이지. 그럼 유형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위 목표 수단에 집착한다. 수단을 목적으로 인식할 위험성이 있지. 그래서 목표 전환의 원인, 그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답은 1번의 답의 형태 체킹 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세요. 자, 5번은 다음 중 로이의 정책 유형이 아닌 것. 자, 여러분들 정책 유형론은 출제 빈출 형태가 A급이야. 거의 문제가 한 문제씩 반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유형은 이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학자들이 제시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 분류 묻는 것도 한 문제. 지금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각각 정책의 내용 자체를 묻는 것들이 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의 분류를 얘기할 때는 알몬드와 파일이 있죠. 알몬드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삼겹살 써먹을 때 뭐에 써먹는다? 상추. 상추가 분규를 이야기했다. 이게 상추 분규. 상징 정책, 추출 정책, 분배, 규제.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 자, 그리고 이제 기타 학자들을 얘기할 때는 배분 정책하고, 두 번째 재배분 정책하고 규제 정책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알몬드 파일은 재분배 얘기 안 했다. 여긴 재분배 안 들어가요. 다른 학자들은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얘기해. 근데 여기다가 로이는 뭐를 추가시켰냐? 구성 정책을 추가시켰고, 세리즈베리 이 사람은 요 규제 정책을 두 가지로 구분해. 뭐하고 뭐?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를 구분해. 그 리플라이하고 프랭클린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이게 거꾸로 적어놨네. 세리즈베리는 여기다가 자율 규제. 그리고
리플라이와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로 나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학자들 자체가 제시한 유형의 형태는 꼭 가져가시고 각각의 정책에 구체화된 내용들, 특징들도 숙지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 5번 문제는 분배, 규제, 재분배, 상징. 상징 정책은 알몬드와 파일이 파악한 정책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로이를 얘기할 때는 가져갈 건 로이는 정책 유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이 달라진다고 파악했어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로이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이 달라진다. 그래서 요 X가 정책이 되는 거고 요 Y가 정책 결정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정책은 독립 변수야, 정석 변수야. 정책은. 독립 변수죠. 요쪽에 리플라이와 프랭클리도 정책의 독립 변수를 강조하는데 얘들은 뭐라냐면은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이 아니라 이들은 정책 집행 과정. 이게 달라진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집행 과정. 그래서 요거는 좀 구분해서 좀 가져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 자, 그거 봤으면은 여러분들 문제 7번을 보세요. 자, 7번은 이제 정책의 유형에 따른 사례를 연결시키는 문제예요. 그 2000년도, 2020년도 기출 문제 형태로 등장한 거예요. 옳지 않은 거. 1번 구성정책, 국경일 제정, 정부기관 개편, 이번에 보호적 규제, 최저임금제, 장시간 근로 제한, 3번에 추출, 조세 병역, 4번에 분배, 보호자금 사회 간접 자본. 자, 1번은 구성정책은 정부기관 개편은 맞지만 국경일 제정을 얘기할 때는 이것은 여러분들 알몬드 파일이 파악한 상징 정책이 들어가지. 그래서 1번은 무조건 잘못됐어요. 자, 구성정책은 로이가 얘기했죠. 특히 로이는 구성정책을 얘기하면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누구의 역할?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또 숙제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정책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정책 상관없어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정책. 구성정책은 정부의 총체적 전반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것도 O가 돼야 되겠고. 구성정책에 있어서 정부는 권위적 성격을 띈다. 그것도 맞다고 봐야지. 그래서 이 구성정책이 최근에 또 문제에서 좀 몇 번 등장했기 때문에 정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자, 문제 9번을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중 기업가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왔어요. 자, 기억본.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한 장을 넘겨보자. 거기 끝장 이론에 윌슨의 정책 유형 분류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윌슨은 규제로 인한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냐,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냐, 비용도 소수에게 집중, 다수에게 분산, 네 가지 이익 집단 기업가 고객. 다수결 정책을 다수 정치, 대중 정치라고 얘기하죠. 그 네 가지 형태를 여러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기업가 정치예요. 그럼 비용이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 맞죠?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특정 전자 회사에서 불산이라고 하는 오염 물질을 배출했다. 그럼 여러분들 일반 환경단체에서 요구하죠. 환경오염 규제 달라. 그럼 오염 규제를 받는 기업 소수가 바로 뭡니까? 비용 부담 집단이죠. 다수의 시민들은 뭐가 돼? 수혜자가 집단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사회적 규제의 형태는 대부분 제가 기업가 정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니은번에 환경오염 규제, 자동차 안전 규제, 위해물 물품 규제, 사회적 규제. 그 니은번 맞지? 그다음에 디귿번에 규제의 수혜자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다. 일반 시민들 자체를 얘기할 땐 지금 얘기한 식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 조직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디귿은 잘못됐고, 그다음에 1번에 정부에 의해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 제한. 이건 뭐야? 진입 규제 아니야? 진입 규제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고객 정치를 얘기하죠. 이 고객 정치가 바로 뭐다? 경제적 규제고 포획 현상이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것 고객 정치라고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윌슨의 규제 정치 형태 네 가지 가운데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어쨌든 고객 정치야.
그 다음이 기업가고. 근데 하나 유의할게. 포획 현상이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고객 정치 맞아요. 근데 기업가 정치에서도 포획의 가능성은 있다. 그럼 O가 돼, X가 돼? O가 되지. 또 하나, 그럼 포획된 결과는 느슨한 정책 집행이라 그랬어요. 기업가 정치에서 포획됐다. 그럼 포획된 결과는 느슨한 정책 집행. 어디에서? 기업가 정치에서. 그것도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미음본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측 다수의 시민들 아냐. 집단 행동의 딜레마 빠질 위험성이 있죠. 나 하나쯤이 어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정답 2번이고 윌슨의 정책 유형 분리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11번 두 장을 넘겨보세요. 11번. 네, 다음 중 정부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다. 이거 타르 베이비 이펙트. 뭐 과거에 기술 문제로 등장했던 내용들인데 이걸 규제의 끈끈이 인형 효과라고 이해하죠. 이 규제의 끈끈이 인형 효과 자체에서 자 여러분들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규제의 끈끈이가 타르 베이비 이펙트가 나오고 해리스의 소설 나오는데 그 여우가 아니라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이 토끼를 여러분들 어떤 사냥을 하면은 목각 토끼에다가 타르 우리 여러분 아스팔트에 가는 뭘 타르 있죠. 그 타르를 입혀놔요. 그러면 진짜 토끼가 목각 토끼를 친구인 양 착각을 하고 모여든다. 모여들 때 딱 이렇게 포획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각 토끼가 진짜 토끼를 부른다. 규제는 규제를 계속 부른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에 관한 표현이고 그 일본의 피테이 법칙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무능력자의 조직주의 점유현상 해가지고 관료제 병리현상에서 얘기한 거고 3번의 파키슨 법칙은 공무원 수의 증가에 관한 법칙이죠. 공무원 수는 본질적 업무량의 증가가 아니라 심리적 요인 때문에 증가한다. 두 가지 법칙을 얘기했다. 뭐하고 뭐? 부하 배증과 업무 배증. 뭐 그 정도는 숙제에서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거 봤으면은 이제 챕터를 바꿔서 챕터 2에 자 문제를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과정 파트는 별 논점이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문제 3번을 봐봐. 자, 3번에 다음 중 엘리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우리가 이제 이걸 권력 모형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운지 엘리트주의의 논쟁을 묻는 것은 C급이야. 기본적인 특징들은 꼭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적절한 것. 1번에 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2번에 국가는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지닌 실체라고 주장한다. 3번에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균형과 조절을 중시한다. 4번에 엘리트의 가치와 선호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자, 뭐 3번은 뭐 답이 나왔네. 몇 번이야? 뭐 4번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수 이익집단에 골고루 정치적 영향력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 그건 다운주의고 소수의 선량, 요 선택받은 사람들, 이들 엘리트라고 그러죠. 그들한테 권력이 불평등하게 집중되어 있다. 그것은 엘리트론을 얘기하죠. 그리고 엘리트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고전적 엘리트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50년대 엘리트 이론 그리고 60년대 이후에 등장한 신엘리트 이론 세 가지 형태가 있고 특히 신엘리트 이론에서 얘기한 무의사결정은 출제 논점이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문제 4번을 보세요. 신엘리트 이론에서 무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1번 무의사결정은 정책 결정자의 무관심과 무능력. 여러분 결정자의 단순한 무관심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건 의사결정의 소극적인 측면이라 그래. 그래서 1번에 잘못했고 그리고 2번에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제 형성 단계에서 무의사결정에 실패했다. 그럼 결정 단계에서 선택 안 하고 만약에 그게 실패했다. 집행 단계에서 좌절시키고 그마저 실패했다. 평가 단계에서 평가절하시키는 것들 몽땅 무의사결정을 얘기합니다. 기득권층을 침해할 경우에 무의사결정 발생하겠고 다운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엘리트주의라이다. 그 표현은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답은 당연히 몇 번이야? 1번의 답이 형태 체킹. 자, 넘겨서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 하면은 문제 7번을 보세요. 자, 7번 이제 조합주의에 관한 내용이 문제화되어 있을 거예요. 조합주의.
자, 일단은 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우월한 권력을 인정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주의를 얘기할 때는 국가조합주의를 얘기합니다. 슈미트가 파악하고 있는 조합주의인데 국가조합주의하고 사회조합주의 얘기하고 이 사회조합주의를 보통 신조합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한 전제가 없는 국가조합주의를 얘기합니다. 국가가 주도가 돼서 만들어진 결합체를 얘기하죠. 결합체. 근데 이 국가가 주도하다 보니까 국가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각각의 뭐 이익 집단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국노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경영자 총연합회라든가 이렇게 국가가 위에 있고 그 밑에 계층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계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국가하고 한 몫을 냅니다. 그래서 단일의 이런 말이고 국가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제란 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국가조합제에서 파악한 조합의 성격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단일의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의 형태 그리고 계소제의 계층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경제발전 노사정위원회, 이것도 지금 얘기한 조합 아니야? 그러면 경제발전 노사정위원회는 자 국가가 있고, 자 이쪽에 뭐가 있냐 여러분들 한국노총이 있고. 이쪽에 뭐가 있다? 경영자 총연합회가 있고 한국노총 역시 그 밑에 금속노조 무슨 노조 나눠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러한 위계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고 이쪽에 한국노총하고 경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서로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비경쟁적 관계로 봅니다. 국가에서 둘이 부속되고 국가의 통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비경쟁적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주의에 대한 여러분들 뭐 개념 정의를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단일의 비경쟁적 위계 구조의 형태로 해석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1번 표현은 맞고 2번에 조합주의는 다양한 이익 집단 간의 경쟁성. 2번은 조합주의가 아니라 다원주의를 얘기하고 그 3번에 사회조합주의를 얘기할 때는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주도했지만 사회조합주의는 틀려. 이거는 사회 집단, 이익 집단의 자발적인 시도로 조합이 만들어진다고 파악해. 이걸 신조합주의라고 얘기하죠. 신조합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그 2번 표현은 무조건 잘못됐고 여러분 옆 페이지 보세요. 옆 페이지. 옆 페이지 맨 위에 조합주의의 개념 나온 거 봐. 이 집단들이 단일대 위계적 비경쟁적 얘기했죠. 전국적 규모의 이익 대표 체계를 형성하고 국가 이익을 대별하면서 그 대가로 특정 범주의 이익 공동체의 요구를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이익 집단에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해주는 걸 얘기해요. 대신 국가 말 들어 형성되게 조합이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독점적으로 정책까지 투입하는 이익 대표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쌍가루 이번에 조합주의에서 파악한 이익 집단의 특징 나온 거 봐. 이익 집단은 단일의 강제적, 비경쟁적, 위계적 조직의 형태. 이번도 국가 이익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중시하고 준정부기관, 확장된 정부기구의 일부로 작용한다. 한다. 자,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국가조합주의 나왔고, 그 다음 페이지에 사회조합주의. 제가 이걸 이제 신조합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사회조합주의, 신조합주의를 얘기할 때는 이익 집단이 자발적으로 국가기관에 침투해서 만들어진 것이 조합이라 해석하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 거기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신자유주의가 민영화를 추구한다면 신조합주의는 완전 고용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임금 인상의 억제와 고용 안정을 추구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 조직이 국가 또는 정부와 긴밀한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경제, 산업 정책을 함께 만들어간다고 보고 있는 것 신조합주의예요. 그래서 신조합주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문제 7번에 3번과 4번은 그래서 다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 8번 정책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출제 빈출이 B급이죠. 한 문제 정도로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음 중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1번 정부관리 학자 연구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정책 공동체라 한다. 1번은 무조건 맞고. 2번 정책 거통 모형. 정부 내의 권력 장악자들에 의해 정책 과정이 독점되는 가장 폐쇄적인 유형. 거기 이샤이가 주장하였다. 2번도 맞는 표현이에요. 다음 3번 나온 거 보세요. 이슈 네트워크 모형은 유동적이며 불안정적인 일적인 망으로 특정한 경계가 없다. 그 표현도 맞죠?
4번에 권력게임. 정책 공동체는 전문가 집단이니까 서로 시너지를 주죠. 그래서 포지티브 썸 게임이고 이슈 네트워크는 여러분들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존재하는 게 이슈 네트워크지.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네거티브 게임, 영합 게임이 들어간다 그 표현이에요. 그 4번은 앞뒤가 바뀌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서 문제 10번 하나 더 물어보자. 정책 네트워크 무용 중 이슈 네트워크와 관련된 정책 공동체 전문가들의 특징이 아닌가. 1번 참여의 범위가 개방적이고 넓다. 이건 경계가 없는 건 이슈망이죠. 1번 무조건 잘못했네. 1번은 이슈망이고 2번과 3번과 4번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정책 공동체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책 공동체에 관한 내용들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정책 커튼이 있고 그리고 철의 삼각, 하위 정부 무형 자체가 존재하고 정책 공동체가 있고 이슈망이 있다는 것 정도는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봤으면은 여러분들 5강 강의는 여기서 좀 마치고 좀 쉬었다가 6강에서는 파트 챕터 3 정책이제 설정 파트부터 또 문제를 정리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